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교육을 그동안 받은 것이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제대로 우리가 싸우지 못했다. 그리고 연합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식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해방에 무임승차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전혀 우리 역사가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동학 농민 전쟁 때부터 일제 정규군과 일본 정규군과 나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로부터 따지면 무려 51년간 1805년 을사늑약부터 시작한다면 40년 1910년 모든 것을 빼앗긴 뒤로 35년간 이렇게 싸운 역사가 세계 역사상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승전국의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과 일본의 야합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위를 빼앗겼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엄청난 저와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또 새로운 역사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계신 이건웅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씨가 써 있어요. 아이슈비츠보다 무서운 것이 인류가 이것을 잊혀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경고의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슈비츠보다 더 비참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과거 역사를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잠시 기억에서 망각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 역사를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무섭습니까? 단지 신채호 선생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나라에 시저 같은 영웅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모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 나폴레옹 같은 위인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모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따라서 역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이 주제 내용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 역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박근혜 아버지가 했던 짓거리를 박근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발표할까 합니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49개 연합국과 그 전후에 일본의 영토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의 침략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할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침략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 가혹하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기 위해서 대일 강화 조약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면제부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한국을 비롯해 갖고 동남아 국가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저항을 하죠.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그 면책을 준 그 피해가 오늘날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그 잘못된 체결로 인한 그 피해 상황이 태평양 전쟁에서 피해를 봤던 아시아 전쟁 국가들에 대해서 피해 국가들에 대해서 사죄하기는커녕 야수군이 신사를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수군이 신사가 어떤 데입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에 참전했던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입니다. 만약에 유럽의 나치 독일의 SS 게스타포라든가 히틀러를 추모하기 위해서 승모관을 지어서 독일 총리가 참배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인이 이걸 용납을 하겠는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구구 세력들은 오늘날도 조선 침략은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군 위안부 정신대 할머니들은 돈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미국이 대체 없이 일본에다가 모든 전쟁 면책을 준 그런 피해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55개국의 초청장이 발표됐어요. 그런데 인도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대강화 조약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불참 선언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고슬라비아, 버마, 지금 미얀마로 됐지만 일본 전쟁 책임이 너무 가볍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들 세 나라가 불참을 선언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강화 조약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니까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이 동부권, 동유럽 공산권 3개 국가가 불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전쟁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한국, 중국, 몽골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초대도 받지도 못했어요. 중국의 주벌레는 일본은 중국에게 전쟁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대일 강화 조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 대한 그런 면책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 대일 강화 조약의 전권 대사였었던 미 국무부 소속의 델라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950년 6월 18일 날 한국을 방문하고 이승만하고 회담을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대일전에 참전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그런데 델라스는 한국이 대일 참전 승경국으로서 대일 강화 조약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델라스는 만약에 한국이 대일 승경국으로 참전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모순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이는 한국이 대일 강화 조약에 참여하는 것은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는 미국이 대일본 승경국으로서 연합국 지위를 가지고 일제강제 징용에 끌려갔던 제1동포들에 대해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델라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델라스가 이제 델라스하고 이승만이하고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와서 회담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우리 제1동포들에 대해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델라스에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델라스가 화답하기를 한국전쟁, 대일 승경국으로서 한국이 대강화조약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재차 확인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대강화적에는 우리가 전승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델라스가 일본에서 언제 1951년 4월 27일 날 극비밀리에 요시다 총리와 같이 비밀 회담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회담 내용이 2개월 후에 밝혀졌는데 그 당시 델라스가 말하기를 한국이 만약에 전승국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연합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일 청구권과 또 내지는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는 일제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들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과도하게 대일 전쟁 배상금을 갖다가 요청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일본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거라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막아갖고 우리가 대일 참전국으로다 승전국으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시다 총리가 델라스한테 요구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 다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아주 몸소리를 끼치는데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을 처음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기본 입장을 완전히 뒤바꿔갖고 한국이 대일 전승국이 될 수 없다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궁색한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 한국을 갖다가 대일 강화조약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계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주장을 올려봐요. 네, 여기 나와 있네. 미국의 주장은 일본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 이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1942년 연합국 공동성명의 그 선언에 같이 서명한 나라들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국가인 우리 한국이 대일 전승국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궤변을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억지주의이고 황당한 논리인지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1905년 울산늑약 이후 40년간 나라를 빼앗긴 두 순간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서간도, 북간도, 동만주, 중국, 러시아 연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웠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이 한국 선언한 그날까지도 우선 보고동전 추서부터 청사리 전투,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무수히 많은 애국 기사들이 목숨 걸고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같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영국의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 정부로 상대해서 언제든지 잘 아시잖아요. 비폭력 통합운동을 전개를 했죠. 그리고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베트남 독립운동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치민은 프랑스에게 자치국을 인정해달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필리핀은 해방된 그 순간까지 미국에게 제대로 된 독립전쟁 치러보지도 못하고 해방을 맞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에 멕시코를 시작을 해서 쿠바, 칠레,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과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판을 지키면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처절하게 목숨 걸고 싸운 민족은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 네덜란드 식민지 국가였던 인도네시아, 영국의 식민지는 버마,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민족같이 해외에 임시정부, 망명정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강화조약에 당당하게 참여를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최악의 냉전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을 아주 자유롭게 해방시켜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게 대일 강화 조약이 그렇게 유력에 전개됐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로비를 하고 설득을 해서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 일본 요시다 총리가 훗날 자기가 말하기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평가를 성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일본은 전쟁에서 졌지만 외교에서 승리한 날이라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이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모든 나라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질적이고 악독한 그 전쟁 범죄 행위가 역사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막대한 전쟁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전쟁 보상이 없는 최악의 불평등 강화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로 인해서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 한국 선언 이후 6년 만에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독립국가가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승만 정권은 1949년 9월 달에 일본을 향해서 무려 여기서부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73억 달러라고 하는 대일 전쟁 배상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 문서를 작성을 해서 메가더 사령부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 문서에는 일제가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뺏어간 미술품, 골동품, 고소적, 그리고 조선은행을 통해서 일본에 반출해간 금하고 은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방 직후 미국이 우리 남한을 통치했었던 그 시절에 1946년 3월 1일서부터 7개월 동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숫자를. 딱 7달만 미 군정청에서 그때 당시 생존에 있었던 징용자들, 그때 해방되고 생존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신청을, 접수를 받았던 그 숫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0만 5천 명이에요. 사망자 13,000명. 이들에 대해서 일본이 피해자 보상 법령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게 배상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일본 정부가 공탁한 게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강제징용 군인이라든가 노동자들, 근로정신대 이런 분들한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6조 원 가량이 됩니다. 다른 거 빼놓고 이와 같이 이승만 정권은 이런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여기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합작도 지나갔네. 이게 그 당시 이게 뭐냐면 2013년 11월 21일 날인데 제가 이렇게 숫자 내세우는 거는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이 일본에게 제출했던 근거 자료입니다. 올려보세요.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제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런 모든 근거 자료를 갖고 단지 7개월 동안만 접수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금, 은, 현물은 전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미 군정청에서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받은 그 내용에서 극히 이 부분만 지금 집계가 됐고 1946년 10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서부터 7개월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1946년 10월 달에는 일본에서 귀국한 우리 조선 징용자들이 무려 34만 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여기에 포함도 안 된 금액입니다. 아마 이 금액까지 다 합해될 것 같으면 200억 달러도 넘겠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그 일본에게, 그거 다 올려주세요. 일본에게 73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에는 아까 금방 말한 현물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우리가 근데 이승만 정권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당연히 그냥 그걸 주질 않겠죠.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모든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검토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73억 달러라는 적정 금액을 갖다가 이승만 정부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이승만 정부도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받아야 될 금액을 못 받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동남아 국가들한테 전쟁 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일본이 4년 동안 점령했던 버마는 3억 4천만 달러, 인도네시아는 4억 달러, 일본이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은 무려 6억 달러를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받고 박정희가 이것을 갖다가 합의를 해줍니다. 그것도 아까 김원웅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상이란 말도 끊이지도 못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상이 아니에요. 경제협력기금, 심지어는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분 하에 불력적인 한일 회담에 합의를 해줍니다. 박정희가 적어도 이승만 정부하고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에게 제시했던 73억 달러의 24분의 1 수준 3억 달러를 받고 결국은 모든 대일 청구권 배상 문제를 다 합의를 해줍니다. 1962년 11월 12일 날 김종필 오이라 메모, 그건 유명하잖아요. 그 오이라 메모를 통해서 무상 3억 달러, 여기 나옵니다. 오이라 메모가. 올려주세요. 그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해서 5억 달러를 받기로 합의를 해준, 합의해준, 여기 나와 이렇게. 이게 지금 수출은행 차관 요거 말고, 그러니까 5억 달러를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한일 협약 체결하기 한 달 전에 1965년 5월 달에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갖고 워싱턴에서 미 국무장관 먼스티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회담 과정에서 한일 협약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됐던 독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독도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여기 이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박정희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1962년 11월 12일 날 김종필이는 오히려 외상하고 회담하는 과정에 기자들 앞에서 독도에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갈매기 똥만 너저렇게 있는 이 독도를 폭파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미국은 한일 회담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
원조 정책으로다가 공작을 해 들어옵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상 원조로 살았어요. 근데 한국은 미국이 1958년 무상 원조로 갖다 대폭 축담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미국 공작에 의해서 한일회담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회담 추진했던 그 대가로다가 박정희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여기 나오죠? 무려 6,600만 달러, 예? 지금 한 3조 원 달러의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내용이 미국 CIA 보고서에 이게 보고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은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친일 정권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을 해서 우리 한국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왔던 것이 바로 미국 CIA 검토 보고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대일 협상 과정에서 무상 3억 달러를 관철시켜준 박정희의 이와 같은 굴욕적인 한일회담 이면에는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인 그런 거래를 한 김종필이 입에서 김종필이가 한 얘기입니다. 제2의 이완용이가 돼도 좋다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올려보세요. 이게 이제 훈장받은 거예요. 박정희한테 잘했다고 올려주세요. 잠깐. 이게 일본의 최고 극우 세력 아시죠? 이시하라 신따로 도쿄도지사죠. 이 도쿄도지사가 박정희가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다. 그래서 일본의 의무교육을 의무교육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결코 한국 조선의 식민지 지배는 결코 나쁘지는 않았다는 있다고 대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박정희의 불력적인 한일 회담의 그 피해가 해방된 지 71년 세월이 흐르도록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벌어졌던 종군 위안부 피해 문제라든가 원포 피해 문제,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그 땅이 옛 소련 땅이 되어서 돌아오지도 못해갖고 버림받은 우리 사할린 동포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일회담 때 논의 거론조차 되지도 않고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악질적인 온갖 만행이란 만행을 다 저질러놓은 이 일본에게 박정희는 단돈 3억 달러에 팔아먹은 이러한 그 피해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져가지고 강제징용이라든가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고 반환 청구 소송을 해봤자 그 법원 판결을 계속 소송하는 족족 다 패소 판결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일회담에서 합의됐던 내용을 그 사실을 근거를 내세워서 대일 청구권 협상은 이미 다 끝났다. 그리고 지금도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종군 위안부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는 이미 다 끝난 옛날 얘기다. 한일회담 때 다 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일본 법원에서 계속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제 때 여기 근로정신대조금 말고 아까 그 앞에 여기 얼마나
어린아이, 그 어린 이분들이 예? 강제로 끌려와갖고 일본에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그 강제 노역을 했던 그 할머니들이 후생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후생 기금을 가입했던 그 근거 내용이 찾아내갖고 그나마 정식적으로 보상 청구를 하니까 일본 법원에서 작년에 2015년 2월 달에 199엔, 이런 진짜 얼마 199엔이면 우리나라 돈을 1850원 지급해주라고 여기 올려봐요. 이거 판결문 있다고요. 여기. 이거예요, 이게. 1850원 주래요. 근데 이거고 정반대로 그럼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1971년 중일 수요 조약을 안 하고 그냥 협약에 근거해서 중국 노동자들이 강제징용에 끌려왔던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니츠마스 건설 회사에서 여기 분명히 니츠마스 건설에서 이 사람들이 가갖고 그 노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360명 전원에게 2억 5천만 엔을, 그리고 지금 한 23억 정도에 대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0년 4월달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니츠마스 건설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금을 1억 2,800만 원, 그러니까 이 180명한테 이분입니다. 180명한테 우리나라는 한 12억 정도가 보상을 지급해줬어요. 그 일본이 그 동남아 국가들한테 전쟁 배상금을 지급했던 시기는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도 일본이 동남아 국가에 피해 보상을 해준 거에 무려 10배 이상, 우리나라가 받은 거에 10배 이상 피해 보상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돈 3억 달러의 피해 보상을 받고, 한일회담 했던 그 시기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한국하고 베트남이 동족 상잔의 피리나는 전쟁의 희생 속에서 일본이 또다시 우리 한국하고 월남을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전쟁 특수를 누려고 오늘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19년 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다가 1965년 동동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965년에 한일 회담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일본이 한국에게 충분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한테 전쟁 배상금을 지급했던 그 금액만큼 한국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했었다 그러면 우리는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은 약 12배 72억 달러라는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승만 정부에게 주겠다고 하는 73억 달러 수준의 돈을 받아냈다면은 박정희가 그때 그렇게 받아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독일 광부로 갈 이유도 없고 월남전에 가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잃지 않아도 됐단 말입니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들은 정말 이게 참을 수 없는 것은 박정희가 한일 회담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대인 청구권 자금을 받아갖고 그 돈으로 미천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배고픔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라고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몇십 년 동안 남한 사람들을 북한 김일성이 찬양하듯이 올려봐요. 여기 나온 이게
이게 말이나 될 짓거리냐고 말이에요. 김일성 찬양하듯이 반신반의, 여러분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세뇌교육을 끊임없이 시켜가지고 지금 60대 이상의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오로지 박정희가 우리나라 밥 먹게 해줬다고 이게 세뇌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만을 합니다. 끝으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 독일 나치 괴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들은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 안 믿는데 다시 또 거짓말하면 의심을 한대요. 계속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세뇌교육이 되어 그걸 믿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 마취가 되지 않았는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피 끓는 사실입니까? 저는 허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근거 자료를 갖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도 그것이 또 반복이 돼가지고 오늘 또 뉴스에 봤습니다. 일본 돈 10억엔 우리나라 100억 갖고 걔네들이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배상이란 말 절대 안 써요. 예? 배상 이미 청구권에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미가 이어서 끝까지 우리 민족을 이 친일파들이 계속 작사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 전승국에 대해서 국제법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장희 교수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